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끝까지 거야 독주 5개 법안 단독 처리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죠. 그냥 본회의가 아니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제목에 따르면 끝까지 거야가 독주했다. 5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야권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법안이냐 좀 볼까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한우산업법, 농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 4개인데 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직회부를 통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여당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모두의 관심은 사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특검법은 부결. 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입니다. 네. 어제 모두의 관심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쏠려 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어제 재표결했지만 결론적으로 부결이 됐으면 몇 표가 나왔느냐 이걸 좀 볼까요? 찬성 179, 반대 111.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3분의 2가 되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에서 이탈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관심이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에 가 있는 동안 네. 여기 뒷제목 정쟁하다가 21대 국회 날샌 거 아니냐. 특검법 하나만 보다가 다른 법안들 다 민생 법안들 처리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연금개혁안,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 법안 처리율 36.6% 역대 최저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처리 못한 거 이른바 구하라법, K칩스법, AI 기본법 처리해야 될 법들이 너무 많은데 다 못하고 특검법만 보다가 특검법만 부결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검법이 부결되는 데 있어서도 숫자가 좀 묘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윤 대통령 이첩 당일 이종섭의 3차례 전화. 이게 무슨 얘기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군에서 수사를 하고 이 내용을 경찰로 이첩하는 그날 이첩 당일 작년 8월 2일입니다. 이때 우즈벡 출장 중인 이 전 장관한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3번에 걸쳐서 걸었더라 라는 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통화를 하고 시기적으로 시간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몰라요. 첫 번째 통화를 하고 항명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호 수사단장이 해임이 됐고 오후엔 수사 기록이 회수가 됐다. 군사법원에서 이 전 장관 통신 기록 확인해 보니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때문에 수사 외압 의혹이 좀 짙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경향신문의 오늘 일면 보도입니다. 네, 하지만 어제 특검법은 일단 부결이 됐죠. 하지만 공수처에서 관련 사안 지금 수사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공수처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될 사안들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정찰위성 러 기술 지원 신형 엔진 썼다가 실패.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쏘아 올리고 불과 2분 만에 퐁 하고 터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우리 실패했습니다. 라고 자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왜 그랬느냐가 오늘 일면인 거죠.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한 신형 엔진을 썼다가 실패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추측컨대 한일중 정상회의, 삼국 정상회의 날짜에 좀 맞춰서 서두르다 보니까 실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조급한 북한의 면모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5천만 인구 이대로면 2041년에 붕괴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4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약 17년 정도 뒤면은 이제 우리 5천만 인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통계청에서 뭘 내놨냐? 장래 인구 추세를 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30년 후엔 세종, 경기 외에 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다. 심지어
서울 인구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 인구도 15% 이상 30년 뒤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1명당 부양 부담이 껑충 올라가서 현재 0.4명에서 1명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돌고 돌아 오늘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연금 개혁안이 다시 한번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못 가 한 달 허송 세월 3, 4개월밖에 못 산대요. 네, 누구 얘기냐? 암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 3, 4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말한 이분 한 80대 어르신입니다. 이거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급박한데 요거 좀 이 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한 달 동안 병원만 돌면서 지금 못해요 얘기를 드리다가 받았더니 들었던 청천벽력 3, 4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 희귀암 4기 환자의 의사가 부족하니까 요양병원 가세요라는 얘기도 70대 어르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갑자기 왜 나왔느냐? 어제가 전공의 집단행동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일보에서 기획으로 하고 있는 건 첫 번째가 밀려나는 환자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말기암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회복도 치료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능성을 환자, 가족들은 간절하게 또 붙잡고 가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그 마음들이 100일이 넘게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보시죠. 네. 모르는 사람들도 외국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칠레의 한 어머니입니다. 네, 보면 이렇게 좀 옷을 입었죠. 옷을 입었는데 가운데 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엄마가 누구냐?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귀병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치료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서 무작정 걸어서 이제 모금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 1,3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1,300km. 와닿지가 않죠. 서울, 부산이 약 한 400km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하고요. 다시 부산 갔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중이 1,300km다라는 겁니다. 이 힘이 대체 어디서 나느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이기에 엄마라서 가능한 1,300km의 도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또 치료를 잘 받고 완쾌까지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상물체입니다. 미상물체. 수상하죠. 보겠습니다. 어제 자다가 휴대전화에 삐삐삐 소리 나서 뭐야? 라고 깜짝 놀라서 깨신 분 없나요? 네. 저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깨서 보니까 이런 게 와 있었어요. 위급 재난 문자. 그냥 재난 문자 아니고요. 위급이 또 붙었습니다. 뭔 내용이었냐?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 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그러면서 에어레이드 프리미너리 워닝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습 예비경보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공습 예비경보란 얘기하면서 북한 대남 전단이 추정된다라고 지금 왔어요. 밤 11시 35분에 이런 문자를 받고 삐삐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깼으니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관련해서 어제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이 혹시 있나요? 다들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전 이거 받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이걸 받으면 최수영 위원님 여기 공습 예비경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보면 전쟁 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저는 퍼뜩 들었거든요. 지난해에도 서울시에 한번 그 새벽에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네.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것도 공습 경보 같은 거라서 네. 대피하라는 그때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저렇게 받으면 굉장히 놀라죠. 사실은 저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접경 지역에 아마 계신 분들이 저걸 받았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경기 강원 쪽에 이제 네. 그 말하자면 DMZ와 인접해 있는 쪽에는 실제 날아올 수 있으니까 저게 뭐냐면 그 우리가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잖아요. 네. 우리 민간 기구들이. 근데 북한이 그걸 매우 뼈아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수습이 안 되고 실제 일반 인민들에게 전달될 경우에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보고 하지 말아달라는데 네. 우리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그걸 뭐 통제할 수가 없었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라는 차원에서 북한도 여기에다가 아주 뭐 분뇨 같은 걸 담아서 보내겠다고 이미 외무성 그러니까 그 군사 그 담당 기구가 이미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네. 그게 아마 날라온다고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런 걸 받으면은 매우 많은 분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실제 비행기가 공습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더구나 그 밤중에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공습 이런 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게 뭐냐 말씀 중에 나왔죠.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서 대남 전단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추정 미상 물체라고만 적혔어요. 뭐 전단입니다. 뭐 종이 이런 거요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미상 물체다라고 나와서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해서 봤더니 정체가 이런 거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뭐 직접적으로 밝힌 건 아니에요. 전방 지역에서 일단 풍선 10여 개 정도가 지금 붕 떠가고 넘어왔다라는 건데 어두운 색깔, 냄새 등에 비춰서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미상의 물체의 정체가 오물, 그것도 분변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참 아침부터 네. 위험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긴 위험한데 북한은 그럼 차재현 교수님 예.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아니 똑같이 대남 전단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단체들에서 네. 지금 대북 전단을 지금 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됐던 측면이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전임 정권 같은 경우는 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만 그 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 바람에 다시 이 지금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저께인가 북한에서 공식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다시 날려보내겠다 하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쓰레기와 오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쓰레기와 오물이냐? 그 눈에는 눈, 얘는 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근데 북한이 생각했을 때는 남쪽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CD라든지 네. 그 정보가 담겨 있는 물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고 오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다가 보내는데 자신들도 똑같이 CD나 이런 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이 균형한 개념대로 쓰레기와 오물을 보내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념 대응 방식대로 지금 네. 보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아침에 지금 상당히 놀란 가슴입니다만 네. 문제는 이러한 사항 자체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 때문에 아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 됐습니다만 네. 이러니까 지금 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뭐 정보화를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단체에서 상당히 보내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또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게 또 마냥 자유다라고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뭐 취지의 말씀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왜 오물을 보내느냐 하더니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보내는 게 오물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거나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북한이 이런 정말 예상 밖의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미리 사전에 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좀 들어보고 올까요? 북한은 16년부터 18년까지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특히 16년도에는 풍선에 오물을 넣어 보내는 등 저급한 행동을 한 바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중에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셨죠? 그렇게 지금 북한이 살포할 우려가 있으니 보시면 신고를 해주세요. 오물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합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합참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 북한이 보낼 것 같아요라고 한 이유가 북한이 또
담화를 통해서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 합참이 얘기한 게 그제죠. 그 직전 날 26일에 김광일 국방성 담화로 우리 국경 지역에서 전단과 각종 너절한 물건짝을 살포하는 한국의 비열한 심리 모략 책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에 살포가 될 거다. 이걸 숙보하는데 어떤 공력이 드는지는 직접 체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이동석 의원님. 네. 목적은 이거네요. 네. 이 일을 수고하는데 어떤 공력이 드는지 직접 체험. 우리가 오물을 보낼 거니까 청소하는데 좀 용 좀 써봐라. 좀 고생 좀 해봐라. 약간 요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상식 바뀌긴 해요. 뭐 너무 상식 바뀌죠. 지금 네. 뭐 북한에서 하는 행보가 어느 정도 상식 수준인가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가 싶은데요. 네. 저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났죠. 그러니까 발사체도, 그러니까 정찰 위성도 발사를 했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런 삐라를 보냄으로써 그리고 오물을 투척함으로써 이제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저런 행보는 저는 오는 11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11월까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5일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 더군다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위협이 가는 이런 행보에 있어서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수차례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요. 한일 갈등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그런 행보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 변수가 11월 미 대선이다. 때문에 미 대선 전까지는 북한이 뭔가 계속 꼬물꼬물 꼼지락꼼지락 뭔가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스위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군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한 측도 참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아니 왜 자꾸 북한 무력 시위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과 북한이 동족이라는 개념은 북한 측 인식에서 완전히 이미 제거가 됐습니다. 양측 관계는 적대적인 교전국이고요. 더는 동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은 동족이 아닙니다. 한민족 아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 괴뢰들은 정찰 위성 발사를 놓고 무슨 도발이란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격 편대군 비행 및 타격 훈련이라는 것을 벌여놓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자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다. 용서 못할 불장난이다. 네. 더 이상 동족 아닙니다라는 얘기에 덧붙여서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고 용서 못할 불장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장현미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끝과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도 문자 발송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받으시는 분들 주무시다가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소통 라인이 다 단절돼 있다라고 하죠. 이런 위기 관리, 국민들이 불안으로 느끼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아주 학교로 치면 말썽을 피우고 자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처럼 다루는 겁니다. 문재인 전 정부의 방향이 맞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해야 되죠. 그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의 도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회담 같은 건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우리로서는 현실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그 방향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무런 소통도 없고 이런 위기 관리가 있을 때 문자 보내는 지금의 방식이 맞는 겁니까? 저는 이런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방향 전환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이 국면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표현에 대해서는 북한은 학교로 치자면 말 굉장히 안 듣는 말썽장이 불량 학생이다. 이 학생 어떻게 다룰지 이건 사실 고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기를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